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컷 채널 조성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과는 포맷을 달리하는 특집 영상입니다. 이제까지의 영상은 제가 2024년 주 리투아니아 대사관 창설 요원으로 부임한 이후 보고 배운 것들을 한국과 견주어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사관이 주최하거나 깊게 관여한 한국 관련 행사들의 비하인드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죠. 오늘 특집 영상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다소 미진했던 저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리투아니아 은행,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앙은행이죠. 리투아니아 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정은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을 모시고 리투아니아의 경제 전반, 그리고 중앙은행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귀한 걸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비컷 채널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로 금융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빌뉴스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연구센터와 빌뉴스 대학교 사이에 어떤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도 그 빌뉴스 대학의 학부 경제학 과정에서 그 경제통계와 금융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하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쉽게 오늘 주제를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이제 배경 지식으로 우리 리투아니아 경제의 개관부터 좀 한번 훑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투아니아의 전반적인 지표들을 보기 위해서 IMF 웹사이트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290만 명 정도로 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이고 작년 기준으로 총 GDP는 950억 달러, 그리고 1인당 GDP로 환산하면 3만 3천 달러 정도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나라의 GDP가 대략 1조 9천억 달러, 그리고 1인당 GDP가 한 3만 6천 달러 내외니까, 그러니까 1인당 소득으로 보면은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인구 규모가 경제 규모의 차이를 만든다고 보이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표들을 보면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2.7%였고 실업률은 대략적으로 6, 7% 내외,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네요. 3.6%에서 7% 정도로 나타납니다. 아마 그래도 한국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건실한 경제 성장률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해는 그 20%가 넘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자료 화면에도 나타나는데요. 예,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는 말씀이 이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유럽 안에서도 가장 높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리투아니아의 경제 수준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1인당 GDP를 한국과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여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리투아니아를 나타내는데요. 대략적으로 1990년대까지는 유럽 평균과는 큰 격차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2015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해서 유럽의 단일시장 경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OECD에 가입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경제 선진국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서 유럽 평균과의 격차가 이제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틱 호랑이라는 칭호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스스로를 그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 중에서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 이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룬 모범 사례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소련 해체서부터 EU 가입에 이르기까지 지금 간략하게 연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35년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은
소련 붕괴 이후 경제 체제의 전환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990년대 내내 리투아니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이제 갓 민영화된 기업들이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은행 산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기업의 자본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 소련 시절에 리투아니아가 기존에 특화되어 있었던 식품이나 목재 등의 그런 기초 산업에서 벗어나서 좀 더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로의 전환기에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군요. 사실 저희 그 다른 내용을 다루었던 저희 영상들에서도 뭐 농구였던가요? 뭐 그런 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 비추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990년대 내내 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들을 시행했고 그리고 한편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다는 그 리투아니아의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운송업을 발전시켜서 경제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겪고 나서 2010년대 들어서는 리투아니아 정부에서 IT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IT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고용 인구 등에 있어서 리투아니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더 크게는 각종 혁신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리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측면에서 교육 시스템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지금도 리투아니아 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뭐 운송업, IT, 뭐 이런 부분들이 기여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1990년대 후반에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이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하는 그거보다도 더 힘든 작업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성공적인 체제 전환에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뭐 부문별 얘기도 있지만 뭐 어떤 요인이 작용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의 성공 사례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4년까지 총 160억 유로 이상의 지원을 받았고 이는 리투아니아 연간 GDP의 거의 2% 가까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금을 교육이나 각종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여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7억 유로 정도의 유럽연합 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지 않은 지원액이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뭐 많은 나라들이 외부 지원을 받는다고 경제 성장을 무조건 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대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자면 리투아니아가 독립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빠르게 정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소련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리투아니아는 예전부터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족 구성 문제로 그런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날 여지가 적은 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제3국 투자기업,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리투아니아의 그 안정적, 뭐, 그 사람 농담으로는 뭐, 심심하다는 정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안정적인 환경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된다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정치적 요소, 역사적 기억, 뭐, 저희 이때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의 기반도 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깊게 얘기해서 지금의 리투아니아 경제가 가진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투아니아 경제의 장점으로는
먼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혁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프라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생활비나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점으로는 산업별로 다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리투아니아의 산업별 부가가치의 비중을 나타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투아니아는 서비스업 중심이고 핀테크와 정보 보안을 포함한 IT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에서 유명한 노르드 시큐리티와 중고거래 웹사이트인 빈티드가 대표적인 리투아니아 기업이고 레볼루트의 경우 영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지만 은행업 허가를 리투아니아에서 받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제조업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한편 식품 같은 전통적인 기초산업도 여전히 리투아니아 경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프라에 그다음에 저렴한 뭐 물가, 뭐 지금은 조금 아니라고 하셨지만 뭐 그런 장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별로 특이한 점이 있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균형을 갖춘 그런 장점이 리투아니아에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그렇다면은 그 다른 발트 국가들, 그러니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뭐 구분되는 특이점은 있을까요? 다른 발트 국가와 비교해서 리투아니아 경제의 차별점은 솔직히 저는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의 시장 가치 말이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최근 몇 년간 리투아니아 경제당국, 뭐 경제당국도 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텐데 리투아니아 경제당국이 가장 그러니까 우려하고 있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다들 알고 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리투아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석유나 천연가스 공급에 있어서 리투아니아는 전쟁 시작 이후로 이미 러시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리투아니아 수출의 비중을 국가별로 나타낸 자료를 보시면 미국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은 비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정세에 따라 그 중국과 러시아 등과 교류를 확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방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또 리투아니아 경제에 있어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독일도 리투아니아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 국가인데 또 최근 독일 경제의 성장이 저조함에 따라서 그 리투아니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장기적인 문제로서 리투아니아 경제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최근 예상보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독립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유출로 인해서 쭉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데 단기간에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리스크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독일의 경기 침체 문제도 뭐 상당 부분 그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한국보다는 이제 리투아니아의 더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무역 정책, 생산성, 인구 문제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솔직히 뭐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네. 예, 제가 그 박사님께 간곡하게 이제 출연을 부탁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잘 모르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박사님을 처음 뵀던 것이 그 대사관이 처음에 이제 임시사무소를 벗어나지 못하던 그 당시에 그 우리 금융위원회 대표단이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리투아니아와 핀테크 산업 협의를 한다고 했고, 그때 리투아니아 은행을 방문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리투아니아가 핀테크 허브구나, 유럽의 핀테크 허브로구나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투아니아가 유럽의 핀테크 허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료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리투아니아의 핀테크 기업들이 그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2015년에 리투아니아가 유로화를 도입했던 것이 금융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하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2018년에 레볼루트가 리투아니아에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레볼루트는 영국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인데 아마 유럽에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 내에서 이제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레볼루트는 유럽 내 국가들 중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은행업 허가를 받고 수도인 빌뉴스에 유럽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 레볼루트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유럽에 부임한다고 했더니 외교부 동료 직원들이 레볼루트 가입해라고 하면서 그 계좌를 만들 거를 권유하기는 했었어요. 뭐 저는 게을러서 안 했습니다만. 네, 이처럼 그 유명한 핀테크들, 그러니까 장래가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리투아니아를 선택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2024년의 인베스트 리투아니아라는 정부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가 투자청 말씀하시는군요. 있는데요. 네. 먼저 레볼루트의 사례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그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달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우수한 인력의 공급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리투아니아 학생들이 금융 커리어를 가지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도 리투아니아에 진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등의 그런 일종의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소위 EU 단일 시장 금융업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크고, 그다음 이제 이와 관련된 인력들이 굉장히 튼실하게 자리 잡고 저희 박사님이 가르치시는 이제 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진출하겠네요. 그래서 네. 또 생각해 보면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업은 이제 뭐 규제, 어쩌면은 이제 그 정부 및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리투아니아 은행에서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맡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라이센스,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주고, 한편 이런 기업들이 적절하게 규제를 따르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엄연히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기관이니까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중앙은행에서 라이센스 및 감독 부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감독 부서는 저희 은행에서 가장 큰 부서인데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핀테크 업종별로 주어지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EMI, PI, 그러니까 결제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나 보험, 그리고 아마도 P2P 투자 관련 등이 있네요.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대부분 유럽연합 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고 리투아니아 자체의 규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에 설립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상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중앙은행 자체에서 일종의 실시간 유로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고 업무에 대한 지원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규제만 생각했는데 규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진하는 역할, 아주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핀테크 산업은 뭐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제 위험 요소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가장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중앙은행에서는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에서 사용자들의 돈 세탁이나 각종 불법적인 목적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안티 머니 라운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핀테크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불법적인 거래 같은 걸 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위험성이 높은 그 거래를 사전에 파악해서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리투아니아의 신문 기사인데 작년에 레볼루트에서 이런 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5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은행에서 부과한 벌금으로는 역대로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레볼루트가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2023년 기준으로 대략 5억 5천만 유로니까 회사 규모에 비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기 관련해서도 은행에서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제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많으니까 사용자들이 허가 없이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속여서 결제를 하는 등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리투아니아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의 결제 금액 대비 금융사기 거래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늘었는데 명확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세탁 방지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한 그런 결제 수단을 활성화시키면서도 동시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 처음에 여기서 계좌 만들 때 돈 세탁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막 꼼꼼히 물어봐서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어려움, 사기나 뭐 아니면은 또 P2P 관련해서 좀 문제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전환을 해보면 최근 리투아니아 핀테크 생태계를 보면서 이건 주목해 볼 만하다고 느끼신 변화나 그럼 또는 뭐 혹시 또 우리 리투아니아 핀테크 산업 환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투아니아의 좋은 관행을 배워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금융인들에게 해주실 수 있을 조언이 있을까요? 네, 먼저 유럽 중앙은행에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유로라는 중앙은행 전자화폐가 있는데 리투아니아의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그 있다고 소위 CBDC라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네. 예, 생각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단계는 일종의 준비 단계였는데 이제 좀 더 실무적인 단계로 진행하기로 이제 작년 말에 결론이 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휴대폰 결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와이파이나 휴대폰 인터넷 없이도 오. 그 작동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 화폐와 모바일 결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그 준비 단계의 결과로서 그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유로의 발행이 금융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결제 시스템 관련 산업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 기업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죠. 사용자들이 그냥 사실상 휴대폰으로도 현금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 유로의 도입으로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나 아니면 디지털 유로의 인프라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 자체가 생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아주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결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뭐 와이파이나 휴대폰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니 사실 상상이 안 가면서도 갑자기 확 올 것 같은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을 막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여러 말씀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그러니까 또 박사님의 개인적인 소감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일하시기 전에 시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몇 년간 일을 하시면서 박사님의 인식이 좀 바뀌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점에서 크게 바뀐 지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처음에 리투아니아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가 2022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2년이나 먼저 오셨는데요. 일단 네. 대사관보다 먼저 제가 네, 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생할 때라서 맞아요. 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뉴스가 나오지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중앙은행 내에서 이제 특정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원래 그런 내부적인 미팅은 그 리투아니아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제가 참여하니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우 개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리투아니아가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들에게 이제 열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리투아니아가 익숙지 않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일하실 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언을 주셨고, 리투아니아가 익숙치 않은 이제 우리 비컷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자유롭게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원래 리투아니아가 한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사실은 그게 예, 맞는 말씀일 하죠.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왠지 한국 여행자들을 예전보다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저도 최근에 식당에서 한국인 네. 분들, 모르는 분들 마주친 적 있었어요. 네. 예. 이제 사실 여행 말고 리투아니아에서 커리어를 가진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이 IT 같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리투아니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유럽에서 취업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게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그 정도인데 이제 영어가 잘 통하는 유럽 국가로서 리투아니아도 하나의 옵션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저보다 먼저 와서 느끼시겠지만은 영어가 이렇게 쉽게 통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는 다르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오늘 출연해 주신 거에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또 긴 설명 또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박사님이 큰 성과를 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투아니아 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정은 박사님을 모시고 리투아니아 경제 전반, 그리고 핀테크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분들께 제가 대사관 안에서 리투아니아를 바라보는 좀 다소 편협한 시각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박사님을 모시고 조금 더 넓은, 그리고 조금 더 깊고 전문적인 시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빌뉴스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박사님이어서 뭐 쉽지 않은 내용을 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17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리투아니아에 관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찾게 되면 구독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